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하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이 일곱 번째 강의죠. 그래서 돌고래, 즉 튀르크와 우리 민족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돌고래와 고구려는 우호적이기도 했고 또 전쟁도 치렀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투기도 하고 또 협력도 맺고 그랬을 것 같죠? 그다음에 돌고린의 생김새는 어떻을까요? 백인일까요? 우리가 전에 이제 한번 훈족, 흉노족의 생김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그 흉노의 후예라 그러는, 훈의 후예라 그러는 돌고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김새. 백인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튀르키예인을 생각하면 백인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궐과 튀르크, 즉 튀르크와 고구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궐족이 붕괴되는 거,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뉘었다가 동돌궐, 서돌궐 순서대로 멸망하고 그 뒤에 다시 제2돌궐이 제국이 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시 이제 그 돌궐 제국이 붕괴되는데 제2돌궐 제국이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는 돌궐인, 즉 튀르크인들의 생김새는 어땠을까? 이것을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혁명, 생산혁명, 금속혁명, 문자혁명이라고 하는 인류 현생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전개 과정을 우리가 튀르키예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38개의 주요 탐방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 자,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구려 쌍용총, 이제 평안도에 있는 무덤이죠. 쌍용총의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쌍용총의 기마 무사동이에요. 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이렇게 보면 말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말 위에 이제 한 남성이 타고 있는데 붉은색 그 원을 보면 그 안에 말탄 부사의 얼굴과 함께 머리에 뭐가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는. 그거를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새 깃털관, 한자로 표현하면 조우관이라고 합니다. 즉, 새 깃털의 관을 머리에 쓴 거예요. 고구려 무사가.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붉은색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그 입술에 무슨 연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루즈 바른 것처럼. 고구려인의 무사인데 머리에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고깔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죠? 네, 모자를 쓰고 있고 거기에 깃털 두 개가 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우관이다 이걸 새 깃털을. 제가 이제 다녀온 집안에 있는 만주 집안에 있는 고구려 벽화 전시실입니다. 이게 뭐 진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만주 집안에 가면 거기가 이제 475년 427년이죠. 427년에 장수왕이 수도를 압록강 북쪽의 만주 집안에서 대동강변의 큰 하구 그 서해안에 있는 그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약 500년간의 고구려의 수도는 집안이거든요. 요즘 중국에 있는 쥐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고구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유적도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고분들이 있는데 고구려의 고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봉분 형태의 무덤이 아니에요. 전부 석실 형태의 그 피라미드 형식의 무덤이거든요. 그 피라미드 형식의 돌 건축물 무덤 안에 벽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려 문화의 아주 독특한 특색인데요. 그 벽화들을 무덤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주요 벽화 몇 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전시실입니다. 뭐 사진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무용총이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고구려 무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기마 수렵도입니다. 아마 우리 회원님들 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봤을 용맹무쌍한, 그죠? 솔로 말의 어떤 것도 고삐도 잡지 않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말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돌아서서 활을 쏴서 짐승을 사냥하는, 이것이 바로 무용총의 기마 수렵도죠. 그 유명한. 제가 이제 뭐 중국의 여러 박물관이나 또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한 박물관들은 사실 거의 다 다녀봤는데,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시각예술 중에서는 그림이나 조각을 통틀어서 이렇게 용맹묵상한 기마 모습을 표현한 시각예술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표정이나 그리고 막 구름이 막 날아가는 듯한 저런 어떤 표현 기법도 굉장히 돋보이죠. 근데 이 고구려 무사도 머리에 뭐가 있어요?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쌍용총 무덤에 있는 벽화처럼 뾰족한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새깃털이 뒤쪽으로 날르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바람처럼 빨리 달리게 되니까 새깃털이 뒤로 흩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참, 뭐 전체 한번 보세요. 뭐 호랭이며 뭐 사슴이며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고, 고구려 그 무사들이 그냥 뭐 정말 그렇게 기마만을 타고 수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국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이연수가 659년, 즉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고구려랑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당나라에서 북사라고 하는, 즉 북쪽, 439년부터 581년까지 남북조 시대의 중국 북조 시대 선비족들이 세운 나라의 역사책인 그 북사, 그 이현수가 쓴 북사에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 고구려인들은 곡갈 형태의 변이라는 모자를 쓰는데 그걸 우리가 절풍이라고 부른다. 고구려인들이 절편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고 절풍이라는 걸로 부르는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쓴다라는 기록이 있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인들, 무사들이죠. 무사들은 새깃털 2개.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서 본, 시각 문화유산을 통해서 본 새깃털 봤죠? 그 새깃털을 2개씩 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이나 이런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붉은 비단으로 이 절풍을 만드는데, 그 절풍에다가 금이나 뭐 이런 보석으로 된 장식을 집어넣었다. 그건 우리가 소골이라고 부른다. 고구려인들이. 이러한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서 이 고구려인들이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쓰고 거기에 새깃털을 꼽았던 그런 풍습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중국 측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뭐 100%죠. 그 다음에 이제 남제서라고 하는 양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 남북조 시대에 중국인들이 세운 송제, 양친 세 번째 나라인 양나라의 역사책이죠. 그 양나라의 소자연이가 쓴 그 송제, 양진의 송제 두 번째 나라 남제 역사책을 보면 역시 고구려인들이 절풍이라는 곡갈형 모자를 쓴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또 다른 것들은 삼국지, 그 유명한 삼국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의 역사를 쓴 그 진나라의 진수가 썼던 290년에 쓴 삼국지. 그 다음에 송나라의 범요. 여기 송나라는 후대 그 송나라가 아니라 남북조 시대 송제 양진의 거기 송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여비가 432년에 쓴 걸로 추정되는 후한서. 그러니까 한나라 후한 시대, 동한 시대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제 양진의 그 세 번째 나라 양나라 책. 당나라 시대의 요사겸이가 쓴, 전부 니까 3세기서부터 7세기 사이에 쓰여진 중국 역사책들을 보면 고구려의 그러니까 관료들이 머리에 절풍건이라고 하는 곡갈 형태, 변이라는 게 곡갈을 얘기하기 때문에 꽃갈콘, 그 맛있는 거, 그 꽃갈콘 형태의 뾰족한 모자를 썼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르칸드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사마르칸드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서양 그 세계 역사에서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티무르가 세웠던 제국의 수도가 사마르칸드.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에서부터
터키의 지역까지 한때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 티무르 거대 제국이잖아요. 거대 제국을 세웠던 건데 이 사마르칸드에 그 이슬람 건축 예술의 금자탑 같은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르 아미르, 즉 군주의 무덤이라는 티무르의 무덤이 아주 화려한 이러한 이슬람 건축 양식의 한 장르죠. 이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 아미르라는 게 이제 군주의 무덤이라는 이 내부를 한번 보세요. 내부의 도움이라든가 이 화려한 이 장식, 이 무카르나스 기법의 그 이슬람 건축에 이거 벌집 형태 이것도 너무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모스크는 티무르의 왕비인 비비하눔의 모스크. 그러니까 티무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스크를 짓겠다. 누굴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위해,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아, 대단하죠. 예.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뭐 이슬람 건축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어디죠? 인도의 그 무굴 제국에서 만들었던 그 타지마할. 그것도 부인을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타지마할도 좋지 거기도 다녀오고 좋습니다만 이 비비아는 모스크 그러니까 티무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비비아는 모스크가 훨씬 더 아름다. 가보면 뭐 대단합니다 진짜. 아름답기가 이런 이 내부에 한번 이런 카르나스를 한번 보세요 이거. 금빛을 이렇게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무카르나스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예쁩니다만 이렇게 금빛으로 빛나지는 않잖아요. 그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의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사마르칸드에 있는 비비안 모스크의 금빛 무카르나스가 제가 볼 땐 제일 아름답기로는. 자, 그 사마르칸드에 우리가 주목할 유적지는 바로 아프라시아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이 아프라시아 박물관은 돌고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당고종 연간에 강거도독부 즉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강거도독부로 삼고 돌고랑 바르후만을 즉 부로만을 도독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신당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바로 후만 돌고랑 두로만의 궁전이었는데 붕괴가 돼 있었는데 이 벽체를 그대로 발굴해서 들어올린 거예요. 들어올려 봤더니 놀랍게도 궁전 벽화가 나오고 이 벽화를 651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이 벽화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신 행렬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신이 쭉 서 있고 저 앞부분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 그 돌고래 큰 관리가 있고 그 뒤로 쭉 옆으로 해서 이 사신들이 서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림 구도가 그렇게 되는데 이 맨 끝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관을 쓰고 있잖아요.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기마민족들은 꽃갈콘을 씁니다. 이 꽃갈콘형 모자를 변을 쓰는데 그 변에 깃털을 꼽은 거는 고구려가 유일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고구려인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 아프라시아 박물관에서 복원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맨 왼쪽 끝에 돌궐, 속에 돌궐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돌궐 관리가 있고 그 돌궐 관리 앞으로 이제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있고 맨 끝쪽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또 이 고구려 사신 두 명이 코리안 엔보이라고 거기에서 한두는 그 두 명이 허리 아래에 차고 있는 칼을 보세요. 그 칼 끝이 이 두입니다. 원형. 이게 환두대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서는 환두대도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100% 한국 사람인 거죠. 환두대도. 물론 당나라에도 환두대도가 있긴 있는데 당나라 사신이 저 가서 있을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관으로 하고 환두대도로 볼 때 100% 고구려 사신. 여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연개소문이 당태종이 이제 그 6월 달에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때 연개소문이 돌궐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북쪽의 설현타 쪽으로 돌궐 쪽에게 사신을 보는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 아프라시아 박물관에 있는 거는 651년경에 그려진 그 벽화니까 프레스코 그림이니까 645년에 연개소문이 돌궐로다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신이 그때 평양에서 연교의 소문이 파견한 고구려 사신이 아닌가, 당나라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구려와 돌궐관의 제휴모색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이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서돌궐은 고구려에 앞서서 657년에 당나라의 소정방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는 다루진 않습니다만, 저 아프라시아 박물관에 가면 이제 사방으로 비어 있는데, 저때 이제 그 돌고래 교류하는 바운더리가 남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는 인도 얘기를 그림으로 쫙 그려놓고, 한쪽 벽면에는 중국 황제 얘기를 벽면으로 그려놔요. 그러니까 그런 벽화들 시각문화유산을 보면, 아,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던 돌골 제국에서 생각하는 세계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동쪽은 중국, 남쪽은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황제, 또 인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북쪽으로는 자기네 거를 그렸는데 거기에 온 사실 행렬 중에 고구려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서돌궐이 657년 멸망하고 제2돌궐이 이제 재건이 되는데, 제국이 탄생하는데, 682년, 그러니까 657년에 서돌궐이 당나라의 소정방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67, 77, 25년 만에 682년에 쿠툴룩이라는 사람을 카간으로 해서 다시 돌궐 제국이 몽골 초원 오르온강 유역에서 재건이 됩니다. 이게 제2 돌궐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있는 그 카라코롬이라고, 징기스칸 몽골 대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롬이잖아요. 오늘날 이제 가보니까 그냥 뭐 풀밭이던데, 거기 카라코롬 박물관에 거기에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돌골 제국의 바운더리가 몽골촌의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북만주 서쪽에서부터, 거긴 이제 그때는 발해가 들어서 있을 때니까 꼬하이가 지금 있잖아요. 이쪽에 발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바나시오 지나가지고 아라레 앞에까지가, 거기까지가 이제 제2돌골 제국이 들어선 거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그 5강에서 살펴봤던 토니 쿠크가 보좌하는 빌게카간 1차 돌궐 제국의 2차 돌궐 제국의 전성기 빌게카간, 앞서 살펴봤죠? 그것이 바로 이 제2 돌궐 제국의 칸이 남겨놓은 오르온 비석이었던 거예요. 자, 이 쿠툴룩이 만들고 그 손자인 빌게카간 때 전성기를 이뤘지만, 734년에 빌게카간이 죽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735년에 빌게카간의 그 오르온 비석이 남기고, 그리고 744년에 제2돌골 제국이 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682년에서 744년에 멸망하니까 불과 한 62년 만에 다시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중국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744년에 멸망할 때는 위구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위구르. 오늘날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 있잖아요. 그 위구르와 이제 카를룩이라고 하는, 카를룩도 돌고래 하고, 티벳, 오늘날 그 티벳 있죠, 남쪽에서. 이 3자 연합, 위구르 주도의 3자 연합에게 제2돌궐 제국이 또 멸망을 당한 거예요. 744년에. 자, 그러면 이것이가 중앙아시아 서역지대 제2돌궐 제국이 멸망하는데, 당연히 그쪽 지역에 분명히 아까 702년에 당나라에서 북정도호부를 세워서, 8세기 초에 702년에, 그래서 이 서돌궐 지역을 이게 관할을 했다라고 전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744년, 즉 북정도호부를 세운 지 42년 만에 당나라의 힘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위구르, 카를룩, 티베트의 연합에 의해서 제2돌궐 제국이 멸망당하잖아요. 즉 당나라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이 무렵에 정말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아시아 역사를 나가서 서양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751년의 탈라스강 전투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저 북정도호부 있죠? 그 북정도호부 왼쪽에 보면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의 탈라스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나라의 안서절도사, 즉 후차의 본부를 두고 있는 안서도호부의 책임자인 안서절도사 고선지 장군, 우리 고구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와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호라산 총독. 호라산이라는 건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방의 거간이 호라산이에요. 그 호라산의 이슬람 아바스 왕조 총독이 의 부대와 당나라 안서 절도사인 안서도의 절도사인 고선지가 이끄는 군대가 751년에 탈라스강에서 대회전을 벌인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는 당나라 편에 섰던 돌골 계열의 카를룩 군대가 처음에는 당나라 편이었다가 이슬람 편으로 일종의 뭐 배반이랄까요? 아니면 돌아선 거죠. 이래가지고 고선지 부대가 참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세가 결정적으로 약화가 되면서 그 세계사에 큰 변화가 오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저 탈라스강 전투 현장이에요. 고선지 장군이 뭐 맹활약을 했죠. 그 큰 원으로 쳐놓은 저 바운더리에서 쿠차가 안서 절도자의 그 임지니까 그 쿠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무슨 뭐 아키스탄 북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파키스탄 북부 이쪽까지를 싹 휩쓸면서 이제 그 맹활약하던 고선지 장군의 모습을 가서 보기 위해서 제가 탈라스강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르기스탄하고 그 카자흐스탄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이 탈라스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751년에 제가 서 있는 지 일대의 벌판에서 이 운명을 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이슬람과 그리고 당나라가 대회전을 펼쳤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서돌고적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서 당나라가 이제 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제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후대에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때까지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다 불교고 후대에 이제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75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4년 뒤에 당나라 힘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그 유명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안락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 안록산과 사사명이 둘 다 이쪽 사람이에요. 그 소그드인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돌궐계열로도 볼 수도 있고 소그드인들, 소그드인들. 그러니까 당나라는 원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절도사들 보면 절도사는 고구려 출신이고 또 안록산과 사사명도 다 그 사람들 다 백인이에요. 네, 소그드인들. 그런 사람들을 절도사로 두고 그러니까 당나라의 당시의 국제성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751년 고구려 출신 고선지 안서 절도사의 탈라스강 전투 패배 그리고 754년 뒤에 일어난 그 소그드인 안록산과 사사명 절도사의 어떤 반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당나라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세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소도부가 사실상 이제 뭐 유명무실해지면서 서역 지역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뒤로 여기에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게 이 탈라스강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휘하에 있던 중국의 종이 기술자들이 제지 기술자들이 이슬람으로 포로가 돼 가면서 종이 제지술이 서양 세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예, 세계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문화사, 세계 역사에서 남겨놓은 그 엄청난 여파를 생각하면 탈라스강 전투가 세계사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지나친 과장 표현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당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탈라스강 전투와 안사이나 시절에 이 혼란기의 당나라 황제는 누구였는가? 당나라 현종입니다. 현종 그러면은 떠오르는 분 있죠? 떠오르는 여자분 누굴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어떤 여자분이 뭐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화천궁이라고 쓴 데 찍고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이 조각의 주인공 누굴까요? 네. 이 여자분들도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양귀비예요. 그래서 양귀비 조각을 저렇게 옛날 중국 여인들이 저런 차리면 마치 서양의 비너스처럼 저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서안의 화천궁에 가면 이렇게 양귀비 조각이 있다. 그러니까 양귀비가 뭐예요? 현종의 아주 총애하는 이 비였고 여기서 이제 당나라의 그 양귀비의 친척인 양국충이 이제 당나라의 실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당나라의 세가 결정적으로 약화가 됐고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분노한 당나라의 어떤 군인들이나 관료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종이
이게 이제 목매다는 양귀비의 그림인데요. 천궁 경시장에서 찍어온데요. 이제 구당사는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양귀비가 이제 해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당 현종도 뭐 어디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촉당으로 가다가 사천성 지역으로 가다가 현종이 양귀비에게 자결명령을 사랑의 끝은 참 쓰기 쓴 비극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매달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제 멸망한 돌고린들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대 튀르키예인과 모습이 비슷할까요? 터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의 그 전시실의 돌궐족 튀르크인의 왕비의 모습입니다. 생김새가 뭐 거의 뭐 몽골 인종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쓰고 있는 관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제 생김새는 이제 몽골 인종 생겼고 요거는 이제 역시 또 울란바토르 박물관에 있는 튀르크의 조각입니다. 요런 형태의 조각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생김새만 보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고 콧수염도 길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백인종의 얼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예술박물관에 있는 요 채색 그 인형들을 보면 기마상의 어떤 이런 돌고린들 보면 좀 이렇게 씩씩하게 생긴 뭐 동양인 몽골 인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고 요걸 보면 완전히 백인의 모습으로 또 표현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바로 아까 살펴봤던 이 고깔콘의 모자. 그러니까 이 고구려인들이 썼던 이 조우관의 깃털을 뺀 꽃갈 형태의 모자는 초원지대에서 쓰던 모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이게 그 카라코룸 박물관에 있는 저 친구 굉장히 친절하고 몽골의 그 안내인인데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제가 몽골어를 못하니까 제가 갔더니 영어로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제가 놓칠 뻔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튀르크의 무덤 벽화인데 불간이라고 이 울란바토르하고 카라코름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출토해온 이렇게 가지고 온 튀르크의 무덤 벽화인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궐 민족도 좌청룡 우베코의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풍수사상 이런 것들이 고구려로만 넘어온 게 아니라 북방의 돌궐족으로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돌궐인들이 무덤 만들 때도 좌청룡 우베코를 그려 넣은 거예요. 우리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평양의 강서대묘에서 나온 이 사신도가 있잖아요. 그런 사신도가 돌궐 민족도 그런 무덤 벽화를 그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우베코. 야, 이게 참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중국 문화권에 있던 주변 나라들의 문화, 그 다음에 오늘날 튀르키예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랑 뭐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전혀 다른 민족과 문화 같지만 이렇게 문화를 공유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돌궐인들의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동양인처럼 생겼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수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게 돌궐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얼굴을 보더라도 조금 이목구비가 굉장히 수려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돌고래의 생김새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